17장 파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17장은 유전자의 단백질로라는 이 파트인데 DNA라는 것에서부터 RNA가 만들어진 단백질이 만들어진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 해볼까요? 자, 여기 이제 그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 왼쪽 A번 박테리아 세포라고 되어 있는데 원핵 세포를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다음에 이쪽 오른쪽은 진핵 세포. 자, 그래서 그 박테리아 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 안에 세포질이라고 하는 공간밖에 없죠. 용액으로 꽉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반응이라는 게 다 저 세포질 안에서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그 DNA라는 것으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전사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전사라는 하고는 과정과 자, 요 RNA로부터 폴리펩티드 단백질에 있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 번역이라는 과정도 다 세포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반면에 이쪽 이제 진핵세포를 보게 되면 진핵세포는 DNA에서 RNA가 만들어지는 전사의 과정이라는 게 핵이라는 곳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 즉 진핵세포는 핵과 같이 여러 개의 여러 종류의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소기관들별로 이러하는 반응들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전사라고 하는 어떠한 반응은 이 핵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원핵세포하고 약간 다르게 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보니까 RNA의 가공 과정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 그 RNA를 만든 다음에 변형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사 후 가공, 전사 후 변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변형을 통해 가지고 진핵세포는 원핵세포와는 달리 무언가 이점을 사실을 갖게 됐어요. 그 일도 핵에서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그러한 가공이 다 끝나게 되면 밖으로 이렇게 싹 내놓게 되는데 그때 그 RNA로부터 이 RNA가 밖으로 나온다면 그 RNA로부터 단백질, 즉 폴리펩티드를 만드는 과정이 일어나고 그 과정은 역시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핵에서는 전사 후 가공 과정, 세포질에서는 번역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진핵세포의 특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메커니즘을 좀 더 봐야지 이해가 잘 가긴 합니다만, 자, 요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리보솜이라고 적혀 있죠.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원핵세포에서도 그렇고, 이쪽 진핵세포에서도 그렇고, 둘 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세포질에서 단백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게 리보솜이라는 애예요. 그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는 RNA를 보면 달라들어요. 그래서 RNA를 보자마자 달라들어서 번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원핵세포는 이 세포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일어난다고 그랬죠. 즉 이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자마자 리보솜이 달라붙거든요. 그러니까 RNA가 만들어지는 동시에 RNA가 보이면 리보솜이 달라붙기 때문에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림이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반면에 진핵세포는 얘가 달라들고 싶은데 전사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어요? 핵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달라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RNA가 만들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얘가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RNA를 다 만든 다음에 가공이란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쟤는 가공이란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만들어지자마자 달라붙으니까 가공이란 게 사실 있을 수가 없고 얘는 가공이란 걸 하잖아요. 그래서 가공을 한 다음에 내보내면 그거를 세포질에서 인식해가지고 어떤 반응을 해내는 거죠. 번역이라는 반응을. 그래서 전사와 번역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전사는 핵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세포질에서 번역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가죠? 자, 여기 이 그림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원핵세포가 되었건 진핵세포가 되었건 DNA라고 하는 것에는 유전자가 들어있죠. 그래서 유전자가 여기 보니까 여기 유전자 1번이라는 게 있어요.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 그 다음에 유전자 2번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죠. 그죠? 2번. 유전자 3번 지역 이렇게 있네요. 그죠? 그래서 세 개의 부분으로 지금 나눠놨는데 각각 유전자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의 유전자 3번 지역을 확대해가지고 아래 이제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두 가닥이 있어요. 왜냐면 DNA니까 두 가닥이 있죠. 그죠? 두 가닥이 있죠. 자, 이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만 진짜 정보입니다. 즉 DNA라고 하는 것은
안정화라는 데 사실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DNA는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두 가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정성 확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둘 중에 진짜 정보가 하나가 있는 것이지 둘 다 진짜 정보가 되게는 아닙니다. 물론 둘 다 진짜 정보인 경우도 어쩌다 있긴 있지만 우리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다 한 가닥만 진짜 정보 가지고 있는 걸로 출제하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만 진짜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진짜 정보일까? 자, 그것은 RNA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RNA는 DNA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RNA입니다. 그럼 여기 서열을 한번 보세요. 저희 처음 뭐예요? U, G, G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죠? 그럼 위에 거를 봤을 때 같은 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A, C, C 같은 거 아니잖아요. 밑에 있는 거 T, G, G. 자, T가 U로 바뀌었을 뿐 같은 서열이죠. 즉 DNA에서는 티민이라는 게 있는 거고 RNA는 대신에 우라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T가 U로 바뀌었을 뿐 밑에 있는 가닥이 같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정보는 위에 거예요? 밑에 거예요? 밑에 거. 그죠? 진짜 정보는. 진짜 정보가 밑에 거니까 이 가닥을 우리는 진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구나. 센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센스. 오케이? 의미가 있잖아요. 자, RNA도 이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RNA도 우리가 센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RNA의 서열과 같은 서열을 가지고 있는 DNA 가닥을 센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거 요거 DNA 요 가닥 이거는 뭐라고 할까? 센스의 반대편에 있는 거니까 대개는 엔티센스라고 부릅니다. 엔티센스. 이해가세요? 만약에 RNA도 이 RNA 가닥과 서로 반대편에 있는 가닥처럼 똑같이 서열을 만들어낸다면 그것도 엔티센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약간 다르게 표현해놨네. 자, 뭐라고 표현해놨습니까? DNA 주형 가닥이라고 지금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엔티센스 DNA 가닥과 주형 가닥이라는 말은 사실은 똑같은 가닥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자, 먼저 안티센스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진짜 정보하고 상보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으니까 엔티센스로 부를 수가 있다. 자, 주형이란 말은 뭐냐면, 자, DNA 두 가닥 중에서 한 가닥을 이용해가지고, 이 RNA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요 두 가닥을, 우리가 한번 떨어뜨려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딱 떨어뜨려 본 다음에, 이 가닥과 위에 가닥과 상보적인 서열을 RNA로 붙이게 되면 밑에 가닥이 나오죠. 그러니까 A라는 것과 상보적으로 붙인다. DNA라면 T지만, RNA라면 U니까. 여기 C, 상보적을 붙이게 되면 G, C, G, A면 U. 그렇죠? 즉 위에 있는 가닥에 상보적으로 RNA를 붙이게 된다면 그럼 요 RN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정보인 요 센스 DNA 요거와 같은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뭘 이용해야 된다? 위에 거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주형. 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형이라는 것은 틀. 주형이 된다, 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위에 거를 틀로 짜가지고 밑에 있는 RNA를 만들어낸 것이다. 오케이? 이해가죠? 그러면 우리가 DNA로부터 RNA 만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대개는 이렇게 적을 겁니다. DNA가 두 가닥입니다만 어떤 귀찮은 사람들, 귀차니즘이 강한 사람들은 한 가닥만 적거든요. 그러면은 이 가닥을 보통 적는 거예요. 주형 가닥. 이 가닥을 적어가지고 이 DNA로부터 만들어진 RNA 뭐야? 그러면 우리가 약속하듯이 상보적인 서열을 딱 적는 거죠. 아시겠죠? 방향성도 되게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 몇 프라임이에요? 3프라임. 그게 상보적으로 붙었을 때 5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코돈이란 걸 얘기를 해야 돼요. 자, RNA가 만들어진 다음의 얘기입니다. RNA가 만들어진 다음에 이 RNA를 이용해가지고 단백질이라는 또는 폴리페프타이드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때 반드시 이렇게 3개씩 묶어가지고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tRNA가 어떻게 이제 저와 같은 mRNA 만나서 하는지를 뒤에 가서 보면 더 자세하게 알게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DNA는 뉴클레오티드 종류가 몇 종류예요?
네 종류입니다. A 유클레오티드, T 유클레오티드, C 유클레오티드, G 유클레오티드. RNA는 몇 종류? 역시 네 종류입니다. A 유클레오티드, U 유클레오티드, C 유클레오티드, G 유클레오티드. 1대1의 관계가 가능하죠? 이거 A, T는 U로 만들겠다, 그죠? 이거 G는 그냥 똑같은 G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1대1의 관계가 가능한 거죠. 그런데 RNA로 단백질 될 때에는 1대1의 관계가 될 수가 없죠. 자, 아미노산은 몇 종류가 있습니까? 20종류가 있거든요. 그럼 20종류가 있으면 이거 첫 번째 자리 가지고 아미노산 지정한다고 해봐야 4종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2개 조합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의 제곱이니까 16개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20개 아미노산 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 3개로 조합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그러면 다 충분히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64개나 조합이 나오는 거니까 20개 충분히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러면 나만 돌잖아. 64종류가 되는 거잖아요. 코돈이라는 것이 3년기조로 만들다 보면 64개나 가능해요. 근데 아미노산은 2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중복해서 지정하는 것들도 막 생긴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기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RNA 기준으로 한 거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보면은 U가 있죠. T가 없고. 그러니까 RNA를 항상 기준으로 번역이라는 걸 해야 돼요. 문제를 풀 때에도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DNA서에 주어지면 반드시 RNA로 바꾸어서 그 RNA로부터 번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RNA를 이제 이렇게 세 글자씩 한번 묶어보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 UUU라는 서열과 UUC라는 서열은 둘 다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는 거죠. 자, 저것처럼 코도는 달라도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64개의 조합이 있는데 64개의 조합 중에서 어떤 것들은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가 꽤 많은 거죠. 자, 특징이 있어요. 자, 코돈에서 몇 번째 염기가 달라도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 경우가 많나? 세 번째죠. 보면은 세 번째 염기가 달라도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달라도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UCU 요거 이제 세 번째 염기가 다 다르긴 한데 이 경우에 이제 다 세린을 지정하죠. 근데 요거 말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첫 번째가 A예요. 다르죠, 그죠? 여긴 U인데 근데 첫 번째 자가 달라도 세린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세 번째 염기가 달라도 같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경우가 흔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여러분이 암기를 딱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 시험 문제에서 그걸 되게 잘 응용하거든요. 자, 그리고 64개의 그 코돈 중에서 지금 독특한 애들을 이렇게 색칠을 칠해놨어요. 자, 보면 먼저 이 녹색 AUG라는 건데 AUG라는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메티오닌 또는 get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저 또는이라는 게 좀 뭔가 이상하긴 한데 자, AUG라는 것은 사실 시작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mRNA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AUG라고 잡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지정을 한다는 거죠. 아미노산 메티온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자, 잠깐 이건 제가 옆에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게 RNA가 있어요. O'로부터 RNA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C, A, G, C, A, U, G, C, C, C. 자, 보기 편하게 G, G, G 이렇게 간다면 우리가 단백질이라는 것을 번역한다라고 했을 때 이 mRNA로부터 아미노산 뭐가 돼? 라고 지정을 해보면 첫 번째 자리에서 이렇게 C, A, G 세 글자 끊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코돈표에 AUG라고 되어 있듯이 어떻게 한다? AUG라는 것, 요게 게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갑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들은 뭐요? RNA입니다만 번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비번역 부위라고 부르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비번역 부위를 지나서 첫 번째 AUG서부터 단백질, 즉 폴리페프티드를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아미노산들. 자, AUG라면 뭐라고요? 메티온이라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CC. 저기서 찾아보시면 뭐예요? 프롤린. 자, 이것처럼
AUG가 한번 정해지고 나면, 게시 코드 자리가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세 글자씩 끊는 거야. 자, 이렇게. 자, 그럼 GGG는 뭐지? GGG는 글리신이네요. 오케이? 자, 근데 또 만약에 AUG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지? 자, AUG가 여기서도 있었고 여기서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가 항상 게시. 두 번째는 게시가 아니라 그냥 코던에 불과한데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메티오닌. 자, 따라서 우리 그 앞에 저 내용에 잠깐 여기 보시면 자, 메티오닌 또는 게시라고 적혀 있는데 그 이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게시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첫 번째라면 메티오닌 앤드 게시죠, 사실은. 그죠? 자, 다시 이제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언제 이제 끝나느냐? 이거.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왔을 때.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렇게 쭉 서에 가는데 요 다음에 UAA가 왔어. 그럼 뭐예요? 요게 종결하라는 신호가 된다는 거지. 이거 끝내라 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자, 끝내라 했을 때 저 코던표에 보시면은 아미노산 지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끝나죠. 그럼 그 뒤에 몇몇 서열들이 더 있다 하더라도 뭐 CH, UA 뭐 이런 식으로 더 있다고 하더라도 이 뒷부분은 번역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죠?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mRNA에 코돈이 몇 개 있어요? 코돈 몇 개 있습니까? 몇 개? 5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것까지 포함해 5개. 이거는 종결하라고 하는 암호니까. 코돈이란 것은 암호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린 것 같은 거예요. 앞에 것은 명령 내리지 못했잖아요. 뒤에 거는 명령 내리지 못했죠. 비번역부가 양쪽에 있고요. 종결 코돈은 코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미노산은 지금 몇 개지? 4개죠? 게시 코돈부터 종결 코돈까지 라고 얘기하면 종결 코돈은 지정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종결 코돈이라는 것은 빼야 돼. 아미노산 지정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코돈표를 좀 외워야 되는데 외워야 될 게 이제 뭐냐면 잠깐 코돈표 가시면 요거 처음에 게시하는 코돈이 AUG다. 요건 암기. 나머지 코돈표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세 번째 연계가 달랐을 때 다른 암을 지정하는 경우가 흔하다라는 것은 알아놔야 되고 그 다음 요거 3개 요거는 암기. 요거 3개 암기. 오케이? 요거 3개 암기. 자, 요거는 지금 헷갈려요. AUG는 딱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저건 잘 안 헷갈리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요거는 U로 시작하면서 뭐 뒤에 막 조합들이 막 달라지기 때문에 또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정의로 시키는데 U라는 게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두 글자씩 묶었을 때 AA니까 아, GA니까 가, 그 다음에 AG니까 악 이렇게. 그래서 유턴을 하다가 아, 가를 보면 악 하고 서라 이렇게 외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U 처음에 들어가고 아, 가, 악 이렇게 외우면 안 헷갈리니까 그렇게 외웁시다. 자, 그러면 요 3개 중에서 하나만 오면 되는 거예요. 3글자씩 끝나갈 때 UAA가 와도 끝나는 거고 UGA가 와도 끝나는 거고 UAG가 와도 끝나는 거죠. 그죠? 3개 중에 하나. 자, 이번에는 전사에 대해서 좀 더 잠깐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그 분자생물학 파트로 좀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는 DNA 복제를 중심으로 얘기를 쭉 했었고 오늘 이제 하는 것은 유전자의 발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전사라는 것을 공부할 거고 전사 후 가공이라는 걸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번역이라는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들 한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사라는 것을 조금 더 약간 자세하게 오늘 살펴볼 겁니다. 캠벨에 있는 내용 정도로.
그 다음에 전사와 가공도 살펴볼 거고요. 전사와 가공은 어디서만 일어난다? 원핵세포, 진핵세포? 진핵세포에서만 일어난다. 그 다음에 번역이라는 것도 살펴볼 거고요. 자, 이 파트에서 대략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전사가 나올 수도 있고 전사와 가공이 나올 수도 있고 번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파트는 단순하게 물어보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암기형 형태로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네? 또는 실험적인 데이터를 주고 출제하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고. 자,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딱 배고 나면 자, 그 다음에는 유전자의 발현 조절 파트를 공부할 거예요.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전사와 전사 후 가공 번역은 메커니즘을 배우는 거라면 전사는 이렇게 돼요. 전사와 가공은 이렇게 돼요. 번역은 이렇게 돼요. 라고 배우는 거라면 조절이라는 것은 언제 될 거냐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유전자가 막 3개가 있었어. 유전자 1번, 2번, 3번. 그 중에 유전자 1번을 언제 발현시키지? 어떻게? 네. 이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절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이 조절의 파트는 원핵세포하고 진핵세포가 너무 달라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둘을 각각 따로따로 공부를 할 거예요. 물론 전사와 가공, 번역이라는 것도 원핵세포, 진핵세포 좀 다르긴 달라요. 그런데 아주 큰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캠벨 교재에서는 그냥 비슷하게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를 수 있는데 많이 유사한 점을 그냥 중심으로 얘기를 할 거고 조절 파트는 너무 달라요. 원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오페론이라는 단위로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단위별로 조절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쪽 파트도 매년 출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원핵세포에 대해서 나올 때도 있고 진핵세포에 대해서 나올 때도 있고 심지어는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잘 물어보는 파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이렇게 진행을 빨리빨리 해나갈게요. 자, 그 중에 요거 보자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전사.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자, 이거 전사예요. 자, 전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DNA라는 것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가닥이 있을 때,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이용해가지고 RNA를 만드는 과정이 전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전사를 하는 애가 누구냐? 이름이 있네요. RNA 중합효소죠. RNA 중합효소입니다. DNA를 만드는 애는 DNA 중합효소였습니다. RNA를 만드는 애는 RNA 중합효소였습니다. DNA 중합효소가 DNA를 만들 때는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기억나십니까? 신장시킬 대상이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RNA를 만들 때는 프라이머가 필요합니까? 항상 제가 그랬죠. RNA 만들 때는 프라이머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복제를 배울 때도 프리마제는 프라이머가 필요 없이 그냥 만들어냈잖아요. 원래 생명체라는 게 RNA는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랜 옛날부터. DNA를 추후에 만들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RNA 만드는 애거든? RNA 중합효소. 그래서 RNA 중합효소라는 애가 RNA를 만들 때 지금 보시면 프라이머도 없이 바로 RNA를 만들어냅니다. 자, 위에 가닥, 밑에 가닥 두 가닥이 있는데 두 가닥 중에서 밑에 있는 가닥을 주형으로 쓴 모습인 것 같아요. 상보적으로 지금 뭔가 붙이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렇게 전사를 하죠. 자, 지금 그림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DNA 복제할 때에는 DNA 두 가닥을 떨어뜨리면서 분리를 하면서 그 복제된 DNA가 계속 붙어 있었죠. 그래서 계속 붙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다 끝내도 붙어 있는 채로 그냥 떨어져 버리면 결국은 DNA 복제되는 거였잖아요. 자, RNA는 지금 보면 두 가닥의 DNA가 있었던 게 RNA 중합효소가 붙으면 떨어지죠. 자, 그 이후에 이렇게 RNA 중합효소가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DNA 두 개가 붙는 모습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RNA 중합효소가 쭉 전사를 해나갈 때, 그 RNA 중합효소가 있는 자리에서만 버블이라는 게 실제로 만들어지고, 그죠? RNA가 이렇게 빠져나오는 모습인 거지. 자, 요거는 우리가 기본 과정이지만 좀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자, 얘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RNA 중합효소야, 내가 이제 RNA 중합효소. 제가 이제 전사를 하고 싶어. 이 DNA가 있어요. DNA 두 가닥이 있죠, 그죠? DNA 두 가닥. 내가 전사를 하려고 들어왔어요. 두 가닥을 떨어뜨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가닥을 떨어뜨린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가닥이 만약에 주형 가닥이라면 요거를 약간 옆으로 틀어요. 그래서 제 배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제페 옆구리에서는 RNA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뒤로 가면은 DNA는 뒤로 가서 다시 붙는 거고 RNA는 옆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형태가 이 RNA가 지금 그 상부에 붙어가지고 옆으로 쑥 빠져나오는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시 DNA가 뒤에 붙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끝까지 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RNA 중합소가 떨어나가면서 전사가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누가 전사를 하는 거예요? RNA 중합소가. 얘가 다 하는 거야. 복제는 되게 복잡했잖아요. 뭐 누가 나오고. 그런데 전사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RNA 중합소 혼자 다 하니까. 얘로 한 방에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원핵세포라는 애 있잖아요. 걔는 쟤 혼자 거의 다 해요. 쟤 혼자 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RNA 중합소 혼자 다 하는데 어디서부터 전사를 할까? 유전자라는 시작부부터 전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할까요? 자, 그거를 이거로 합니다. 자, 이름 뭐라고요? 프로모터. 앞에 있는 모터, 프로모터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 프로모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염기 서열이에요. 복잡한 염기 서열이거든요. 그 염기 서열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RNA 중합소가. 그럼 저기 붙는 거예요. 그 전사를 이제 시작하는데 프로모터는 되게 긴 지역이거든요. 제가 염기 서열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잡한 염기 서열. 그 서열 중에 야 여기서부터 시작해! 라고 하는 이 포인트를 뭐라고 부른다? 전사의 개시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사의 개시점. 그 전사 개시점부터 전사가 되는 모습이 그림에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럼 언제 끝날까? 라는 거죠. 언제. 자, 여기 이 포인트가 끝나는 점인 것 같은데 교재에는 없습니다만 이 지역을 이렇게 부릅니다. 전사 종결점. 우리가 그 전사 개시점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출제에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전사 종결점은 잘 물어보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들에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수는 있어요. 전사 종결점. 그럼 전사 종결점이 표시되어 있으면 야 여기까지 가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이제 생명체가 점점 좀 복잡해지는 거예요. 원핵세포였다가 진핵세포가 되면서 좀 복잡해지죠. 그죠? 자, 복잡해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RNA 중합효소한테만 일을 맡기지 않고 전사를 하는 거를 돕는 애들도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원핵세포에서도 이와 같이 RNA 중합효소가 혼자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도와주는 애가 있기도 하거든요. 전사인자라고 하는 애들. 근데 진핵세포는 그 도와주는 애들이 아주 많아진 케이스. 그래서 진핵세포의 유전자 전사는 거의 전사인자들이 다 도와줍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이 그림 그려지는 거 딱 보니까 이건 진핵세포 얘기고 RNA 중합효소가 전사한다는 것은 같은데 그 전사를 할 때 전사인자라고 하는 것들이 막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전사인자라는 어떤 단백질들이 막 들러붙어서 전사라는 것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RNA 중합효소 붙는 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지역이에요? 프로모터라는 지역에 결합을 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유전자에 프로모터라고 하는 유전자의 앞부분에 결합을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개시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개시점부터 RNA가 전사되어서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언제 끝날까? 똑같아요. 전사 종결점이라는 것에 가게 되면 끝나게 되는 것도 같죠. 이해갑니까? 자, 프로모터라는 것을 여기 간단하게 몇몇 서열 적어놓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요 타타박스라고 하는 여기 이름이 이제 타타박스 여기 서열 보면 TATA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타타박스라고 이제 불렀는데 프로모터라고 하는 것들에는 요 타타박스가 공통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서열이 항상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그 주변 여기 이제 뒤쪽만 있습니다만 사실은 앞쪽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뒤쪽과 앞쪽으로도 서열들이 막 있는데 그 서열들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모터의 종류라는 것은 사실은 많이 있게 돼요. RNA 중합효소가 이런 프로모터에 결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 전사가 되는 과정을 좀 확대해서 그림을 그렸네요. 뭐 어려울 거 없죠? 위에 있는 가닥은 뭡니까? 이게 진짜 정보죠? 센스 가닥. 밑에 있는 게 뭐예요? 틀, 주형. 또는 엔티센스.
그래서 밑에 있는 걸 이용해가지고 RNA를 이렇게 상보적으로 붙이죠. 자, T라면 A, A라면 U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 계속 붙이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RNA 중합표라는 것도 5에서 3방향으로 이렇게 유클레오티드를 붙이고 있죠. 5에서 3방향으로. 자, 그럼 전사가 쭉 일어나게 되는데 끝에 가서 멈추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사에 되는 과정을 좀 봤습니다. 전사에 대한 과정을 봤어요. 뭐 어렵지 않죠? DNA 두 가닥 있을 때 둘 중에 한 가닥을 이용해가지고 전사를 하는 것이다. RNA 중합효소가 전사를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부분 어디? 프로모터. 어디까지? 전사 종결자까지. RNA 중합효소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전사인자라는 것들도 필요하다. 특히 진해세포는 완전히 그쪽으로 더 많이 갔다고 그랬죠. 원해세포도 좀 있을 수 있지만 진해세포가 전사인자 훨씬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전사에 대한 요 정도 마치고 그 다음에 전사 후 가공이라는 걸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전사 후 가공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두 개의 그림을 이렇게 싹 이제 갖다 놨는데, 자, 여기 이제 DNA로부터 우리가 전사되는 과정을 살짝, 봤다면, 이번에는 RNA를 가공하는 전사 후 가공 파트를 이제 볼 거거든요. 그래서 가공이라는 게 끝나면은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자, 원래는 어떤 거였냐면, 밑에 있는 그림이군요. 원래는요. 자, 여기 제일 앞에, 이거 그림 좀 잘못 그려진 것 같은데, O' 캡이라는 것과 폴리에이 테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야 돼요, 원래는요. 없는 가운데, 요렇게 DNA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 이상한 말들이 있는 것 같아. 자, 엑손, 인트론, 엑손, 인트론, 엑손 해가지고 표현되어 있죠. 엑손은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네. 인트론은 무슨 색깔이에요? 주황색이죠? 여기 보세요. 이건 제가 가공이 끝난 거라고 그랬죠? 무슨 색깔만 있어? 빨간색만 있지. 그러니까 주황색에 해당하는 인트론은 제거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RNA를 전사를 했는데 제거가 되는 부분을 인트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거 그림만 보고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제가 옆에 좀 그림을 따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이번엔 전사 후 가공이라는 걸 좀 우리가 볼 겁니다. mRNA의 전사 후 가공. 누구에게 있다고요? 원해세포, 친해세포? 네, 진해세포. 자, 이게 유전자예요. 이게 유전자야. 이렇게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물론 DNA니까 두 가닥인데 제가 그냥 한 가닥처럼 그렸어요. 자, 앞쪽에는 전사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어. 뭐가 있지? 프로모터, 전사 개시점. 그렇죠? 자, 제일 끝에는 전사 종결점이 있다고 한다면 전사가 일어나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사가 되는 거지? 프로모터의 전사 종결점. 뭐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사가 된 거죠? 그렇잖아요. 프로모터에 있는 전사 개시점부터 전사 종결점까지가 전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게 RNA죠? 그렇죠? 자, 근데 진해세포는 뭐 한다고요? 가공이란 걸 한다고 그랬죠. 가공. 전사 후 가공. 자, 그 가공이란 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RNA에 있는 이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을 없애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인트론, 주황색분 없어진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 가운데 부분 없애고 요거하고 요 또 가운데 부분 없애고 제일 끝에 요렇게 예? 얘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없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공을 마친 RNA가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둘 다 RNA로 쓰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가공을 시켰다. 그래서 성숙하게 만들었다. 예? 멋추어 성숙한 RNA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에 있는 것은 가공하기 전 단계니까 프레큐서와 같다. 즉 RNA 정구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전사를 막 했을 때 얘를 1차 전사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전사체라는 것은 가공하기 전 단계 RNA를 의미하는 거예요. 걔를 가공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제거된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명칭을 잡는 거지? 명칭을 인트론이라고 잡는 거죠. 그렇죠? 아, 여기가 제거가 되는 거야? 여기 제거가 돼? 아, 그럼 이걸 인트론이라고 하자. 그러면 DNA 상에서도 인트론이라는 거 있는 거 할 수 있죠? 어차피 DNA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RNA 만들었던 거니까 DNA도 우리가 인트론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트론도 여기도 있죠? 이 부분이 제거되는 거야? 그럼 여기도 인트론이다. 아, 여기도 인트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거가 안 돼? 이 부분이 제거 안 되는 부분이야? 이거 엑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도 엑손이죠? 여기도 엑손이죠. 유전자에서도 표현할 수 있죠? DNA에서도 엑손이 이렇게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엑손 3개와 인트론 2개로 구성되어 있는 유전자였네요. 항상 인트론이라는 것은 엑손 사이에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인트론이 하나가 항상 더 적습니다. 엑손이 10개라면 인트론은 9개일 거예요. 그 사이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자, 따라서 1차 전자체는 엑손과 인트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성숙한 RNA는 엑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가공을 하게 되면 저런 인트론을 막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건데 이 제거하는 요 기작이 제거하는 어떤 시간이 꽤 걸립니다. 대략 한 20분, 30분 사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RNA라는 것은 되게 불안정한 문자거든요. 실제로 어떤 처리를 안 해주면 RNA는 5분이면 다 분해가 될 정도로 잘 깨집니다. 세포 내에는 RNA를 부수는 효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잘 일어나요. 그럼 진해세포라는 것은 이거 가공하려고 이직거리 하다가 5분이면 다 분해가 되는데 30분만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의 대책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분해가 되지 못하게 앞쪽과 뒤쪽에 어떤 변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RNA는 양쪽 끝에 어떤 변형이 일어나 있게 마련이에요. 그걸 O' 쪽에 일어나 있으면 O'의 캡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마개를 씌웠다. 앞쪽이니까 마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뒤쪽에는 3' 쪽이라고 표현합니다. RNA. 폴리에이 테일이라고 불러서 아데닌 뉴클레오티드 있죠? 아데닌 뉴클레오티드를 몇백 개 붙여놨어요. 그럼 이제 이 양쪽에 이 구조의 변화가 있을 때 저 부분에 어떤 단백질들이 붙습니다. 그래서 분해가 된 걸 막아주고 있죠. 오케이? 이해 갑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이 그림 와서 볼게요. 자, 이 그림. 자, 이거 제가 그림 약간 잘못 그렸다고 그랬죠. O' 캡, 그 다음에 폴리에이텔 이건 빼야 돼요. 일단은. 그래서 순수하게 전구체다 그러면 엑손과 인트론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이 캡을 붙이는 것부터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인트론들을 순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뒤에 폴리에이 테일을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엑손만으로 구성된 이러한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자, 이건 RNA 서열입니다. 자, 우리가 RNA 서열을 번역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 코돈표를 연상해 보시면 어디서부터 번역을 했더라? 게시 코돈. 자, 주의할 점. 전사가 게시되는 지역과 번역이 게시되는 지역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전사가 됐잖아요. 번역을 할 때는 중간쯤에 있는 뭐예요? 첫 번째 AUG 게시 코돈부터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거 처음 볼 때 많이들 헷갈려 하세요. 전사가 되는 부분과 번역이 게시되는 부분은 다릅니다. 당연히 전사 게시된 부분, 끝나는 부분이 더 넓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번역이 되는 부분이 당연히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시 코돈이라는 것부터 번역을 시작하고 언제 끝나? 종결 코돈에 끝나는 거지. 그럼 코돈이라는 것은 이 그림상 어디에 있죠? 단백질의 암호형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자리에 코돈이라는 것들이 쭉 다 들어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코돈인데 이쪽은 코돈은 아니잖아요. 전사 가공까지 다 맞췄어요. RNA예요. 근데 번역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 비번역 부위. O' 쪽이니까 O'에 비번역, untranslated region 부위. 예? 이쪽은 3' 쪽에 비번역 부위. 종결 코돈 다음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림에 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진핵세포라고 하는 것은 엑손이란 것과 인트론이란 것으로 유전자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때 인트론이란 것을 제거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왜 굳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 아니 그냥 처음부터 엑소만을 구성을 해놓으면 되지. 뭘 또 이걸 또 전사한 다음에 가공이란 걸 또 굳이 해가지고 제거를 하고 왜? 도대체 왜? 이유가 있겠죠? 응? 자, 이거 봅시다. 인트론이란 걸 제거를 하는데 자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 엑손과 엑손 사이에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해요. 몇몇 단백질들 여기 이제 snRNP라고 표현하는 애들이 붙는데 스몰 뉴클리어 RNA 앤드 프로테인이라는 용어예요. 그래서 스몰 뉴클리어 핵 안에 있는 작은 RNA들 빨간색 된 지역과 단백질들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각각 인트론 지역 양쪽을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플라이싱 수용부라고 부르는 지역을 인식을 해가지고 제거를 이렇게 싹 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성숙한 RNA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 이유는 이제 이쪽에 보시면 자, 이걸로 한번 봅시다. 자, 이거 한참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18-13장에 있는 내용인데, 이왕 배우는 김에 이거까지 살짝 같이 곁들여서 봅시다. 자,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엑손과 인트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귀찮은 일이야. 인트론을 제거하는 일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왜 굳이 진핵세포 똑똑한 놈일 것 같은 애가 만들어놨을까? 자, 그것은 선택적 스플라이싱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의 유전자죠? 그죠? 하나의 유전자예요. 자, 그 유전자가 전사가 된다면 일단 전사는 1차 전사체에 전사 개시점부터 전사 종결점까지 일단 전사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트론을 제거하는 과정이 일어나는데 그게 자, 이 유전자가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세포에 있을 때하고 B라는 세포에 있을 때하고 두 세포의 종류가 다르면 각기 다른 인트론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어떻게 있어요? 엑손이 1, 2, 3, 4, 5로 숫자가 좀 표현되어 있어요. 일단 전사가 되면 1, 2, 3, 4, 5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때 인트론이라는 걸 제거할 때 세포 A에서는 예를 들어서 1번과 2번 사이가 인트론, 2번과 3번 사이가 인트론, 3번과 5번 사이가 인트론. 그래서 3번, 4번이 빠지고 5번이 붙죠. 반면에 B라는 세포에서는 1번과 2번 사이가 인트론, 2번과 4번 사이가 인트론. 결국 3번 지역이 엑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RNA가 다른 게 만들어지는 거야. 세포별로. 그럼 번역할 때에는 RNA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단백질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게 만들어진 거죠. 전혀 기능이 다른 애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가 우리가 이렇게 숫자를 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유전자라고 하는 이 개수가 약 22,000개인데 얘를 이용해가지고 RNA 만들 때 이렇게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가지고 선택적으로 각각 다른 RNA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RNA들은 종류가 10만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거의 5배수 이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RNA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핵세포가 몇몇 안 되는 유전자만 가지고도 훨씬 더 다양한 RNA를 만든다. 훨씬 더 다양한 단백질을 만든다. 결국 단백질이 다양하다는 것은 고등해졌다. 이런 표현 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엄청나게 큰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진핵세포와는 달리 원핵세포는 하나의 유전자로부터 하나의 단백질만 만듭니다. 이렇게 스플라이싱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걔는 항상 이런 RNA가 번역 개시, 번역 종결 이렇게 딱 끝나버리죠.
오케이? 다시 돌아갑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플라이싱이 일어나고, 그게 종결되면, 다시 앞에 그림인데, 이렇게, 전사 강을 거쳐가지고, 성숙한 RNA를 만든다. 자, 이번에는 번역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자, 우리가 번역이라는 걸 이제 한다. 그죠? 번역. 자, 번역은 원의 세포든 진의 세포든 다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원의 세포는 어디에서 번역한다고요? 세포질. 진의 세포는 어디서 번역한다고요? 똑같이 세포질. 그죠? 그래서 세포질 둘 다 번역을 하는 겁니다. 둘이 번역하는 방식이 거의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형태, 즉 메커니즘만 슬쩍 볼 거예요. 같이 거의 공통된 형태만 가지고. 사실은 좀 다르긴 다릅니다만. 자, 그럼 번역이 일어날 때 누가 번역을 하는 장소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름 뭐였더라? 리보솜이죠. 그죠? 자, 번역을 할 때 이제 일단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을 얘기를 할 건데, 이렇게. 리보솜이라는 게 있습니다. 번역이 일어나는 장소. 즉 RNA로부터 단백질,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장소의 역할을 하는 게 리보솜. 누구를 번역하는 거예요? RNA. 그죠? 당연히 mRNA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RNA라고 하는 것들은 종류가 많이 있고 그 종류에 따라 그 종류는 각각의 그 성질에 따라서 우리 이름을 좀 붙이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M이라고 적은 것은 메신저 RNA라는 것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 메신저 RNA라는 것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즉 코돈을 가지고 있다. 즉 mRNA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번역하는데 정보로 이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코돈이라는 것은 다 mRNA에 있는 거죠. 자, tRNA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가 번역의 매개자입니다. 실제로 번역을 실행하는 애는 tRNA예요. 자, 얘는 RNA인데 트랜스포 RNA라고 부르는 애입니다. 그래서 운반을 한다. 누구를 운반하는 거냐면 아미노산을 운반해 옵니다. 자, 운반을 할 때 막 가져오는 게 아니라 mRNA에는 코돈이 있었죠? 그 코돈의 정보에 맞게 아미노산을 운반해 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번역을 하는 매개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tRNA에는 코돈이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죠? 항상 코돈은 어디에만 있어요? mRNA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mRNA하고 tRNA는 서로 상보적으로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mRNA의 코돈에 맞게 얘가 아미노산을 운반해야 되기 때문에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돈을 인식해서 붙어요. 그래서 코돈과 상보적으로 붙기 때문에 얘들은 안티코돈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림에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뭐 필요한 애들이죠. 그죠? 그 밖에도 뭐 GTP라든지 이런 것들 필요한데 이건 에너지예요. 뭐 생명체 내에서야 거의 대부분 에너지라는 건 ATP로 활용하게 돼 있는데 GTP라는 거를 활용할 때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뭐 다른 문제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했었던 광합성 뭐 세포 발달했었던 것들 있잖아요. 뭐 NADH, 뭐 FADH2, NADPH 이런 것들 다 에너지 문제로 쓸 수도 있어요. 번역에서는 GTP를 쓰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 ATP를 쓰니까 대개의 것들은 우리가 별로 관심 가질 건 없는데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쓰는데 ATP가 다른 걸 쓰면은 그건 좀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긴 있죠. 그런 것들 몇 가지들은 기억해 놓으면 좋습니다. 번역은 뭐 기억해야 될 애입니다. GTP를 쓴다. 자, 그럼 이제 이 네 가지가 이제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는지 그걸 한번 이제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제 이 그림에는 tRNA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tRNA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면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네요. 그죠? 2차원 구조 또 이거 잘못 그려졌죠. 2차 구조입니다. 그래서 RNA라는 것이 긴 가닥으로 되어 있을 때는 1차 구조, 첫 번째 나타나는 구조. 두 번째 나타나는 구조가 이 구조, 2차 구조. 세 번째 나타나는 구조가 여기 3차 구조. 오케이? 이해가요? 자, 그래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꼬였는지는 뭐 색깔로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쪽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들, 예? 그 다음에 이쪽에 분홍색, 하늘색,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파랑색, 여기
앞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RNA라고 하는 것 분자가 꼬여가지고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얘는 아미노산을 운반해 오는 거죠. 자, 아미노산 운반할 때 아미노산을 그럼 운반하려면 아미노산을 제가 붙이고 있어야 되잖아.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미노산 부착 부위. 요 끄트머리에 여기에 아미노산 부착 부위. 여기에 아미노산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아미노산 종류 몇 개? 20개, 그죠? 20개니까 tRNA라는 것도 종류가 최소한 20개 이상은 돼야 돼요. 그죠? 실제로는 tRNA는 약 47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각각 아미노산들이 붙을 수 있죠. 누가 어떻게 붙으냐는 또 다 정해진 바가 있겠죠. 자, 그다음 얘가 여기에 붙이고 있는데 얘가 mRNA의 코돈에 맞게 가져야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안티코돈. 그렇죠? 그래서 안티코돈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이 코돈과 상보적으로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tRNA라고 하는 것에 아미노산이 부착되는 그림을 그냥 그려놨을 뿐이에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이거 봅시다. 우리 교재는 이게 먼저 있죠? 전 이거부터 얘기할게요. 이게 더 보기 좋으니까. 자, mRNA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번역을 하는 겁니다. 세포질이라는 장소에서 리보솜이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때 실제 번역을 하는 매개자는 누구? tRNA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mRNA가 있죠. mRNA가 있습니다. 그럼 이 mRNA에서 5'부터 나오는 첫 번째 AUG, 확대한 그림이죠? 첫 번째 AUG, 얘가 게시 코돈입니다.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번역이 되려면, 자, AUG라는 것과 상보적으로 만나는 tRNA가 있어요. 자, 서열 어떻게 읽을까요? 자, 이거 5'부터 읽으십시오. CAU. 항상 읽을 때는 5의 3방을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 그래서 이거 CAU라는 안티코돈을 가지고 있는 tRNA가 이렇게 지금 붙은 모습인 거죠. 이게 뭐 붙어 있어? 메티오닌. 즉 우리가 코돈이란 걸 이제 아까 얘기했을 때 이런 코돈에는 어떤 아미노산이 옵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매개하는 애가 바로 이 tRNA야. 그 tRNA라는 애가 코돈과 상보적으로 붙죠. 안티코돈을 가지고요. 그리고 자기 꽁무니에 이게 뭐야 메티오닌이 있는 거야. 대응하는 게 그대로 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tRNA는 아무 데서나 붙는 게 아닙니다. 리보솜 안에서만 붙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먼저 리보솜들이 붙기 시작하고 게시 코돈에 가가지고요. 요 tRNA가 싹 붙으면 리보솜이 완성이 되면서 번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에너지는 GTP가 쓰이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할까? 자, 그 다음에는요. 요 리보솜이 이렇게 있으면 요 A라는 자리 있죠? 요 A라는 자리에 tRNA가 들어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tRNA 두 개는 서로 상보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자, RNA들은 고정입니다. mRNA와 tRNA 서로 상보적으로 붙었으니까 고정이 되어 있고, 요 리보솜이라는 요 고동색 있죠? 요 갈색애가 이동해 가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이 이 그림이죠. 자, 봅시다.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전체를 확대해서 좀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 보니까, 두 개의 단위체가 지금 붙어 있는 모습이고, mRNA가 요 사이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tRNA는 EPA라는 사이트가 이제 있는 거죠. 그죠? 자, 실제로는 여기에 터널과 같습니다. tRNA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터널이에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고요. 제일 먼저 위치하는 곳은 A라는 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붙어 있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리보솜이 이동하는 겁니다. 리보솜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싹 이동해 가는 거죠. 그죠? 자, 여기 확대한 그림이 있죠? 자, 이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 아까 제가 그 tRNA가 붙어 있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뭔가 아미노산이 붙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다음 tRNA가 그 다음 코돈에 대응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역시 상보적으로 붙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미노산 붙어 있는데, 이 아미노산과 앞쪽에 있는 요 동그라미 아미노산 둘이 이렇게 결합을 합니다. 아미노산 둘끼리의 결합이니까 펩티드 결합. 펩티드 결합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 뭐가 이동한다고요? 얘들은 붙어 있는데, 요 리보솜이라는 게 이동해 가는 거죠. 그럼 여기 있던 얘 제일 끝에 오른쪽에 있는 어디로 위치하게 될까? 그 다음에는 여기로 위치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던 어떻게 할까? 요 끝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자, 이 끝으로 가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게 잘렸죠? 자, 끝으로 갈 때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 앞에다 붙이거든요? 이 동그라미 잘라가지고 여기 앞에 잘라서 여기를 앞에다 붙여요. 그럼 얘가 옆으로 가게 되면 이런 모양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어떻게 돼? 나가는 거지. 그럼 결국 이 자리는 항상 아미노산을 하나 가지고 있는 tRNA가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죠? 그래서 A 사이트, 아미노산 하나 가지고 있는 애가 들어온다. 자, 이 자리는 항상 뭐예요? tRNA가 있는데 얘를 연결하고 넘어가니까 길게 아미노산을 붙이고 있는 자리 애들이 이제 있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펩티딜 사이트, 펩타이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다음 마지막 이 지역은 뭐야? 요 잘려가지고 요게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나가는 거니까 익시트, 나간다. 이 자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은 터널이라는 게 있는데 그 터널의 공간을 사실 우리가 표현해 준 거야. A 사이트, P 사이트, E 사이트.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지역을 지나면서 이렇게 tRNA가 아미노산을 운반해주고 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 mRNA 코돈에 대응되게 뭐 하는 거예요? 아미노산들 다 붙이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림 보세요. 이 그림 봅시다. 자, 이 그림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요게 지금 주황색으로 되는 게 이게 mRNA예요. tRNA가 이렇게 들어오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실제 이제 그 리보솜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자리에 A 사이트에 먼저 붙으면 P 사이트, 그 다음에 E 사이트는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림 보시면 떨어졌죠. 그죠? 그래서 얘가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 보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폴리펩티드라는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죠? 대응하는 게 다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코돈에 대응하는 것, 두 번째 코돈에 대응하는 것, 이런 식으로 신장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번역이라는 거를 쭉 봤네요. 이거는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참고로 여러분 보시고. 자, 마지막 종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자, 여기에 mRNA에 종결 코돈이라는 게 위치를 하게 되면, 자, UAG, UAA, UGA 이 세 개의 코돈에 대응하는 안티코돈을 가진 tRNA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tRNA가 못 들어오고 다른 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방출인자라고 불렀는데 릴리징 팩터다 이렇게 부르는 애들이 옵니다. 그럼 이런 애들은 이제 tRNA가 아니에요. 이게 들어오면 어떻게 돼? 끝나버리는 거지. 그때도 여전히 GTP라는 게 에너지로 쓰이고 있죠. 그죠?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번역이라는 부분까지 좀 봤는데 특징들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캠벨 교재는 막 원핵세포, 진핵세포를 다 구분을 세밀하게 하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심화과정, TV 가면 이 내용과 함께 그런 걸 다 이제 구분해 드릴 거예요. 우리 시험은 실제로는 그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17장 이제 나머지 부분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